안녕하십니까. 이준의 돈 버는 부동산 이준우입니다. 어떻게 이제 봄이 온 것 같죠? 근데 뭐 또 꽃샘추위가 한 번 더 오지 않을까 싶은데 하여튼 뭐 봄이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지금 뭐 대한민국 정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유례없는 훈풍이 불고 있고 급박하게 돌아가서 갑자기 평화가 찾아오는 듯한 이런 또 착각을 주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착각인지 정말 잘 될 건지 잘 됐으면 좋겠지만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자, 제가 관심 있는 거는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이고 현재 상황이 미래 또는 지나간 과거를 분석했을 때 앞으로 펼쳐질 거에 대해 저희가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같이 여러분께 좋은 아주 통쾌한 얘기를 해주실 분은 주식회사 도시화공간 곽창석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대표님 저번 주 한 주 쉬었더니 어떻게? 네, 푹 쉬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도 우리 시청자님들 재밌어 하실 것 같아요. 오늘은 저도 조금 곽 대표님하고 다른 의견도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주제가 서울 아파트 양극화와 평준화 퀘스천 마크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지금 매체에서 온통 양극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14년, 15년도부터 전문가들은 계속 이런 얘기를 했었고 앞으로 양극화는 더 심해질 것이다 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거의 유일하게 대한민국 전문가 중에 유일하게 저희 프로에서 이준의 돈 버는 부동산에서 우리 곽창석 대표님께서 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 수도권의 평준화가 펼쳐질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은 저평가됐지만 조금은 투자 처음에 초기 단계가 낮은 좋아질 지역을 투자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피력하셨었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다뤄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먼저 포문을 열겠습니다. 양극화라는 측면에서 보면 뭐 심플하게 서울 수도권과 지방부터 시작해서 서울 내에서도 이제 또 이렇게 나눠지고 이제 할 텐데, 먼저 서울과 수도권 또는 서울 수도권과 지방 이렇게 나눠 볼 때 미분양 물량이나 또는 뭐 청약 경쟁률 뭐 이런 지표로 봤을 때 양극화 지표가 확실한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는 그런 상황이에요. 예. 수도권만 봐도 서울은 많이 오르고 경기, 인천은 아직 큰 변동이 없고요. 예. 또 서울 안에서도 보면은 뭐 강남은 많이 오르고 또 강북은 큰 움직임이 없고 예. 또 뭐 강남 이외에 한강변이 그 다음에 올랐지만은 또 양극화의 지표로 하나 볼 수 있는 게 아무래도 좀 새 아파트라든가 네. 또 뭐 단지 규모가 큰 대단지 아파트라든가 네. 또 역세권 뭐 아파트라든가 네. 이렇게 좀 선호되는 곳들은 좀 많이 오른 상태고요. 예. 서울 안쪽에서도 뭐 비역세권이라든가 뭐 재건축이 아닌 기존 아파트라든가 이런 곳들 좀 낡은 아파트 이런 것들은 큰 변동이 없었거든요. 예. 그래서 아직까지는 성적표를 놓고 보면은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 양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택 시장에서는 곽 대표님이 이제 한참 활동하실 때 저는 토지 개발을 쭉 해서, 보통 이제 전문가들도 자기 관심 있는 분야만 알잖아요. 뭐 세무사가 양도세 전문이 있고 이런 것처럼. 네, 예. 저는 사실 그 평준화 시장을 제가 노무현 정부 때, 참여정부 때를 그때는 제가 토지 개발을 하고 있어서 곽 대표님이랑 간접 공부를 해갖고 또는 전문가들 이제 디스커션하는 그 자리에서 들어서 알고 있지 실제 겪지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곽 대표님 말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지금 시장으로 봤을 때 평준화라는 것 자체는 상당히 모험적인 얘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예. 지금 상황을 정부에서 개입하지 않고 시장에 내버려 둔다면은 예. 이런 양극화의 양상은 점점 더 심해질 거라고 보는데, 예. 저는 오히려 정부가 개입했기 때문에 말하자면 이제 그 고가 주택의 가격을 누르려는 정책 이런 것들을 썼기 때문에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 아주 역설적으로 그 저가 주택 가격이 오르는 그런 역설적인 상황이 저는 벌어질 수 있다고 보고요. 뭐 이런 패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예. 이미 참여정부 때도 거의 비슷한 양상. 그러니까 그 제가 제일 지금 약한 부분이 경험치가 없었던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참여정부 때도 보면은 이제 고가 주택 뭐 강남 아파트 값을 잡으려고
그때는 뭐 하룻밤 자고 나면은 강남 아파트 뛸 때가 있었죠. 2000년대 그렇죠, 초에. 그렇죠. 그걸 잡으려고 뭐 하여튼 뭐 당시 건교부 청와대 다 나서가지고 강남 아파트 반드시 때려잡겠다 했는데 그랬었죠. 결과는 강남 아파트도 올랐지만은 나중에 보니까 결국은 저가주택 외곽 지역의 아파트 값을 다 올려놓는 결과가 나왔어요. 아, 그러면 지금 곽 대표님 말씀은 그런 거 같은데, 예를 들어 똑같이 오르더라도 처음에 투자 비용 대비 또는 뭐 투자하는 금액 대비로 봤을 때 더 많이 오른다는 얘기죠? 오르긴 같이 오르는데. 이제 시간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예, 예. 이제 고가 주택이 먼저 가지만은 예. 시간이 지나면은 점점 저가 주택의 가격도 올라서 갭이 벌어지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갭이 벌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 예. 나중에는 갭이 다시 좁혀지는데 이걸 만약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이런 거죠. 우리가 용수철이 있어요. 예, 예. 용수철이 있으면 용수철을 딱 누르면은 예. 텐션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용수철이 튀어 오를 때 보면은 윗부분부터 튀어 오릅니다. 그렇죠. 밑에는 꼼짝 안 하죠. 예. 용수철이 어느 정도 튀어 오르고 나서 탄성 이제 한계치까지 가면은 그 다음에 다시 좁혀지게 되죠. 끌어올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옛날 격차만큼 좁혀져 있는 그런 결과가 나타날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안전 우리가 이제 이 저희 코너에서도 여러 얘기했는데 강남은 안전자산이다 또는 그 지금 유망한 지역, 유명한 지역은 안전자산이다라는 측면. 제가 오늘 아침에 뉴스를 들으면서 나왔는데 지금 그 마치 이제 예전 저는 오늘 그 뉴스를 들으면서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그 예금 잔액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돈을 쓸 데가 없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예전에 잃어버린 20년 했을 때 뭐 저는 그건 믿지는 않는데 일본에 했을 때 금융 형태가 좀 비슷해진다는 걸 듣고 소름이 끼쳤었거든요. 아침에 출근길에 그 KBS 라디오를 듣다가 정기 예금 플러스 뭐 요금을 예금을 합친 금액이 굉장히 한 60조가 늘었다 하더라고요, 작년 대비. 그런 걸 봤을 때 점점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커지지 않을까? 라는 그런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뭐 현재 상황은 그렇고요. 예, 예. 또 뭐 가장 최근의 상황을 보면은 이제 1월, 2월까지 집값이 좀 그 상승하다가 예, 예. 3월 들면서는 좀 주춤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죠. 뭐 금리 인상에 예. 대한 얘기도 나오고 또 뭐 북핵 뭐 리스크가 아직도 뭐 잔존하고 있는 거고요. 예, 예. 또 한 가지는 뭐 부동산 시장 내부적으로는 좀 전세가 떨어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뭐 마이너스를 기록하진 크게 마이너스는 아니지만은 예, 예. 전세 매물이 소화가 안 되고 있어요. 예, 예. 과연 전세가가 떨어지면은 앞으로 떨어진다면은 이게 뭐 갭 투자나 이런 게 가능할 건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이런 상황이니까 이제 더더욱 안전자산에 대한 그러니까요. 선호도가 높아지는 거는 맞는데 매체에서 그 말씀 끊어줘서 근데 이럴 때 프레임을 기가 막히게 잡아요. 동탄일도시에 누가 뭐 갭 투자 40매체 잡았는데 이게 한꺼번에 다 나왔다면서요. 그런 기사가 그런 게 그런 거는 좀 자극적인 기사인데 자세히 보면은 그거를 이제 그분이 그걸 살 때 들어간 돈은 다 뽑아 먹었을 거예요. 그렇겠죠 당연히 올랐으니까 전세가가 올랐으니까 일단 뭐 구체적으로 내가 그분하고 얘기 안 해봤으니까 모르지만은 아마 뭐 뽑을 만큼 뽑았으니까 그건 어쩌면은 뭐 그걸 날림으로 인해서 이제 세입자들이 결국 사과거나 해야 되고 고의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프레임을 그렇게 기가 막히게 그러니까 오를 때는 이제 오르는 측면에서는 산 거에 아니 포커스를 맞추겠죠 프레임을 그죠? 지금 이제 떨어질 시점이니까 경매로 나온 거에 이제 포커스를 맞췄는데 하여튼 뭐 그런 것처럼 안전자산 얘기 지금 그러니까 이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높지만 그 현상은 벌써 일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강남의 재건축에 해서 이제 고가주택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쪽으로 몰려서 그런 것들이 이미 가격이 올랐고 상당히 많이 치고 가버리니까 이제는 작년에 투자금 뭐 한 2억, 3억이면 투자 가능했던 것들이 지금 막 6억, 7억, 8억이 있어야 투자 가능한 이런 상황이 돼버렸으니까 이제 잠시 주춤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그냥 논의를 쉽게 하기 위해서 그걸 그냥 대명사로 강남, 강북을 나눠서 보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요. 그럼 앞으로 강남이 더 갈 거냐, 강북이 더 갈 거냐. 사실 제가 그 작년 3월 달에 세미나를 할 때는 강남이 더 갈 거라고 제가 강의를 했었어요. 근데 똑같은 강의를 외부 강의를 했는데 올해 강의를 할 때는 이제 올해부터는 강북이 더 갈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결국 뭐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 있지만 우리가 투자라는 게 지금 보면은 결국은 전세가를 베이스로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전세가. 전세가를 베이스로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강남 쪽은 전세가가 아무래도 앞으로 이제 강남 입주 물량도 늘고 전세가가 크게 오르기 힘든 구조예요. 근데 이제 강북은 보면은 뭐 재개발을 한다지만은 강남 재건축만큼 활발하게 진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어쩌면은 강북은 다산 신도시 정도 입주가 끝나고 나면은 뭐 강북은 또 전세가가 계속 오르는 국면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지금 올해부터는 강남보다는 강북이 조금 더 유망하지 않겠나. 물론 총액으로 보면은 강남이 더 클 수 있으나 우리가 투자라고 할 때는 투자한 금액, 실투자금 대비한 수익률을 기준으로 봐야죠. 그러니까 수익률로 봐서는 강북이 더 좋을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곽 대표님 그 말씀은 저도 일부 많이 동의합니다. 뭐 어떤 측면이냐면 항상 제가 강의할 때 저도 그렇거든요. 세전, 세후 따졌을 때 세후로 따져야 세전 무슨 소용이 있고 투자 똑같은 컨디션을 놓고 예를 들면 강북의 아파트, 강남의 아파트인 게 아니고 절대 총액을 두고 예를 들면 10억 투자, 20억 투자를 했을 때 강남에 그 금액만큼 샀을 때 수익률 때 저도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간과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이제 하락장이 왔을 때 그 안전자산이라는 거는 하방 경직성 얘기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제가 전제를 깔고 있는 거는 하락장이 그렇게 빨리 오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깔고 있는 거죠. 만약에 이제 하락장이 오면은 이제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베이스는 전세가 깔고 가는 거기 때문에 전세하고 매매가의 격차가 큰 곳들 또 투자자가 많이 들어간 곳들 그런 곳들이 더 빠져요. 사실 그런 면에서도 어떤 면에서 강북이 더 안전하다고 할 수 있는 거고 또 지금 보면은 제일 제가 요즘 질문 많이 받는 게 도대체 전세가 왜 빠지는 거냐 그 질문하고 두 번째는 전세가 빠지는데 그럼 앞으로 투자라는 게 과연 가능한 거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전세가 빠지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단순해요. 우리 다 예상했었잖아요. 2015년도에 많이 공급을 했으니까 17년 말부터 현재 입주가 많은 거고요. 뭐 다산, 동탄, 뭐 백옷 해가지고 입주가 많거든요. 이런 쪽으로 서울에 살던 사람들이 빠져나가니까 전세가 빠진 거예요. 또 지금 어쨌든 집값이 매매가가 서울에서 많이 뛰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 전세 살던 분들이 아이고 못 견디겠다 하고 집을 구입하기 시작하니까 그 집은 전세로 또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대출을 갑자기 확 죄어버렸으니까 이제 월세 받던 분들조차도 대출을 못 받으니까 뭐 투자를 하고 뭐 대출을 못 받으니까 월세를 전세로 돌려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행에서 돈을 꿔주지 않으면은 세입자한테 돈 꾸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겹쳐지니까 현재는 일시적으로 빠지는 거고 특히 제일 큰 거는 뭐냐면 매매 거래 건수가 예년에 12, 1, 2에 비해서는 올해가 굉장히 많았어요. 매매 건수가. 그래서 매매 건수가 많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그 전세 수요가 매매 수요로 돌아섰다는 거고 또 수요만 돌아선 게 아니라 전세로 공급되는 물량이 많다는 거. 그래서 전세가 일시적으로 빠져 있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거기다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사실 그 서울의 이 재건축, 특히 강남 재건축에 대한 이주 시기를 지금 조절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주 시기 조절. 그래서 이주 시기를 조절하는 것도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주 시기를 조절하니까 이주자가 적어서 전세 수요를 자극하지 못하는 측면도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관리처분 인가가 나와서 이주를 해야 되는데 그럼 그 재건축 단지는 전세 만기가 된 물건들이 그러면 나간다고 하면은 채워 넣을 수가 없어요. 6개월 후에 철거되는 아파트를 누가 전세를 들어갑니까? 그럼 이렇게 단기 전세가 될 수뿐이 없고 그럼 전세가를 대폭 낮춘 일시 전세로 갈 수뿐이 없어요. 그러면 그게 통계에 반영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합쳐져 있지만은 전세가 하락세는 저는 그렇게 장기적으로 간다고 보지 않습니다. 언제쯤 받쳐줄까요? 뭐 아주 짧은 기간으로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이주가 시작되는 시기가 올해 이제 한 5월경부터 서울에 재건축 이주 시작되거든요. 뭐 재개발들도 또 이주가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시작되는 시기니까 한 뭐 또 5, 6월경부터는 전세가 좀 풀릴 거로 보고요. 또 지금 이제 서울에 입주 물량이 많은 게 아니에요. 결국 보면은 서울 외곽 수도권에 입주가 많은데 서울은 지금 뭐 거의 많지 않죠. 그럼 결국 경기권 입주가 많은 건데 경기권도 보면 입주량이
2017년 4, 4분기 그다음에 2018년 1, 4분기에 몰려 있고 또 18년 올해 그러니까 2, 4분기로 가면 좀 줄어요. 뭐 그런 측면도 있고 또 지금 이제 거래가 한참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매매 거래가 좀 침체되는 시기를 국면을 맞이하고 있거든요. 네. 그럼 매매 거래가 침체되면 또 그 아무래도 전세가 좀 살아나요. 이게 상호 대체 관계에 있기 때문에 매매 전세가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한 5, 6월 정도 되면은 전세 시장이 다시 그 마이너스는 아니고 강보학 국면으로 간다고 봅니다. 그러게요. 이 숫자를 갖고 자꾸 이제 팩트를 왜곡은 아니고 이제 각기 입맛에 맞는 해석을 자꾸 하다 보니까 똑같은 숫자를 갖고 예를 들면 그런 거죠. 4월 또는 2, 4분기까지 입주 물량이 한 6만 호가 넘는다. 굉장히 많다는 방점을 찍어서 하면 과잉 공급이 분명한 거고. 하여튼 지금 서울 수도권은 저희가 이제 우리 기센 부동산부터 곽 대표님하고 얘기를 쭉 했었지만 몇 군데 우리가 미분양 관리 지역이라고 했던 몇 군데는 얘기를 쭉 했었잖아요. 일시적 쏠림 현상이 많은 지역들, 뭐 용인, 뭐 동탄 일부, 용인 일부 뭐 이런 얘기를 예전부터 했잖아요. 14, 15년부터. 근데 그게 이제 현실화가 되는 그런 시점인데 사실 그런 거죠. 예를 들면 동탄 일 특정 지역을 저는 나쁘다고 본 게 아니고 그 공급량이 주변 지역이 전부 연접지구 광교나 화성은 전부 다 붙어 있잖아요. 그쪽 공급량을 총량으로 봤을 때 많고 거기에 과연 그게 투자 수요가 아니고 실수요자가 그걸 다 받쳐줄까라는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쭉 얘기를 했었던 거고 하여튼 양극화보다는 평준화 양상으로 갈 거다를 짧은 말로 정리를 다시 한번 해주십시오. 왜 평준화를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히 얘기하면은 예.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 지나면 저는 서울 수도권에 다시 전세 가격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결국 그 2014년도 하반기부터 시작됐던 그 양상, 말하자면 전세가가 오르면서 매매가를 밀어 올리는 이런 양상이 한 번 더 저는 반복된다고 봅니다. 아니 19년 한 4, 4분기 경부터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다시 이제 외곽 지역의 저가 아파트들이 가격이 이제 상승하는 국면이 오고, 그럼 이제 저가 아파트가 지금 벌어져 있는데 다시 좁혀지는. 말하자면 이 지금은 강남 한강변만 지금 올라 있어요. 이런 것들이 시간이 한 2년 정도 지나면은 결국 이제 강북 외곽 쪽이 오르면서 강남과의 격차를 근데 여기서 이제 질문이 하나 나와요. 아니 그러면 강남은 그 사이에 가만 서 있을 거냐 뭐 이런 질문이 나오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세상은 소득도 양극화되고 그렇죠. 자산도 양극화되는 게 정상이에요. 시장에 맡겨두면 반드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나라들 보면은 뭐 수도다 그러면은 비싼 데는 뭐 우리 평당으로 따지면은 비싼 데는 평당 뭐 한 2억, 3억 하는데 같은 도시 안에 있는데 싼 데는 그것보다 뭐 10분의 1이 아니라 20분의 1도 쌀 수 있어요. 그렇죠. 그게 이제 시장에 맡겨놨을 때 그렇게 되는 거죠. 말하자면 우리가 일반 재화 시장으로 보면은 백화점 가격도 있고 뭐 대형 할인마트 가격도 있고 뭐 요즘 보면 아주 뭐 천원 샵 같은데 싼 물건도 이렇게 되는 게 정상인데 이건 이제 시장에 개입해 가지고 그런 물건을 못 만들게 하는 거예요. 고가 못 만들어. 그럼 전부 아울렛화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걸 눌러 놓으면은 전체적으로 그걸 공급하는 업체들이 죽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 죽으면은 결국 저가들조차도 비싸지는 그런 결과가 된다고 저는 보고, 그래서 만약에 그냥 내버려 두면 좋은데 강남 같은 경우에도 지금 눌렀단 말이죠. 또 한 번 눌렀는데 지금 튀어 올랐죠. 근데 저는 다시 눌릴 거라고 보는 거예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정책이. 그렇죠. 지금보다 더 강력한 정책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강남 아파트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그 이제 저는 그게 뭐라고 보냐면은 세금 관련이겠죠, 문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규제라는 게 보면은 이제 뭐 분양에 관한 규제, 거래 못하게 하고 대출 못하게 하고 가격 눌러버리고 그다음 마지막에 세금 규제잖아요. 이 5가지 규제를 하는데 아마 세금 쪽에서 더 강력한 규제가 나올 거라고 보죠. 참 답답합니다. 저희는 시장에서는 청산주의를 듣기는 참 좋죠. 청산주의 도덕적이고. 근데 자유경제시장에서는 윤리하고 경제하고는 다른 문제잖아요.
그럼요. 자꾸 뭐 시장을 뭐 정의롭게 가자. 제가 볼 때 시장의 정의라는 거는 정말 구현하기 어렵습니다.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이 돈을 벌려고 참여한 건데, 물론 룰은 지켜야 되겠지만은 시장에서 도덕을 우선시하면은 제가 볼 때 그런 생각을 바탕에 깔고 접근하는 분들은 지금 시장이 전부 다 청산주의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전부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정의사도들만 있는 시장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경제 민주화라는 용어를 좋아하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같으니까 둘이 하겠죠. 하여튼 저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늘 우리 곽 대표님하고 저하고 한 얘기가 항상 그 수익률 개념으로 봐야 된다. 하지만 최근에 몇 개월 사이에 강남은 너무 누르다 보니까 이 텐션이 갑자기 생겨가지고 상승률조차도 수익률 개념에서도 월등히 앞서갔었는데 그게 지속될 것이냐는 조금 다른 문제다. 그죠? 네, 그렇게 됐을 때 상대적으로 2014년도에 전세가가 다시 한번 오르고 그래서 항상 과거의 그 추이를 분석하고 하는 것은 미래 예측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맞는 얘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물론 그 툴에서 벗어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관성의 법칙이나 기존에 가던 대로 가는 게 보통 정책이잖아요. 정책 산업이다 보니까 주거 복지를 위해서 어느 역대 정부 다 그렇게 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서울 아파트 양극화냐 평준화냐 이런 주제로 곽창석 대표님하고 얘기해 봤는데요. 오늘 뭐 어떻게 좀 귀가 들어오시죠? 하여튼 지금 시점에서는 강남 안전자산이라는 생각도 좋으시지만 이제 조금 더 그 전세 가격을 한번 언제나 전세 가격이 모티브가 되니까 전세 가격 추이를 좀 잘 살펴보시고요. 그거에 따라 가격의 변동성이 좀 결정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렇게 나누는 대화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다 한번 직접까지 들어보아야겠다는 분들은 곽창석 대표님이 세미나 무슨 요일이죠? 매주 목요일 토요일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목요일날 토요일날 니들 방송에서 나온 데서 한 일 짧아서 잘 모르겠어요. 직접 들어봐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와서 우리 곽창석 대표님 직접 찾아뵙고 좋은 정보 얻어가시고요. 저도 보고 또 궁금하신 거 물어보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대표님 오늘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